뉴스업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24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된 건데 대통령 방탄이라는 여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정당 방위, 당연한 수순이란 논리였습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2시간도 안 돼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이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꼭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로 방향타를 튼 겁니다. 에이펙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도 국민의힘의 협박 탓에 시사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6월 본회의 직전 철회했듯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워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사법개혁 의지는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인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입니다. 재판중지법이 일종의 해프닝이 된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입니다. 당정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이 빠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도 독인 객인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 점엔 변함이 없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 모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를 철회한 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법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란에서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가빴던 정상회견을 마친 뒤 공개 일정이 없던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갑작스레 긴급 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했다 보류한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되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우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헌법상 멈추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 하위 법률의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건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에서 거둔 성과가 가려질 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이미 재판을 중단한 상황에서 굳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소모적 정쟁이 확산하면 자칫 국정 동력만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기류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 재정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 대통령이 적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8% 늘어난 역대 최대입니다. 군 예산, 한 해 나라 살림을 짜는 것,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방향성을 알립니다. 방점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찍힐 걸로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예산은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었고 연구개발 분야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20조 원 넘게 편성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사한 소비 진작책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경에 나서며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도 소개할 전망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한중 관계 복원 등이 언급될 걸로 보입니다. 줄곧 천명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부각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전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새 정부 들어 확 바뀌는 만큼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원활한 예산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적극 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지 않겠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까지 수출 통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 최첨단 칩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엔비디아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AI 칩 수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경우 수출 없이 내수로만 돌릴 것이란 구상을 밝혔습니다. NVIDIA is really just a brilliant company.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을 통제할 경우 한국의 AI 반도체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 등의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공급할 GPU 26만 장은 대부분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며 보조 GPU인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웰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든 차세대 그래픽 칩으로 방대한 AI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엔진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블랙웰 5만 장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엔비디아 H100 12만 장을 보유한 테슬라와 비슷한 AI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테슬라와 경쟁 중인 현대차 등 국내 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방문 때 많은 선물을 챙겨가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 엔비디아는 물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져 양국 간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역시 같은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낸 미국 중소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1심과 2심에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얻어냈지만 예상대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We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reach different levels of the court system and ultimately reach the Supreme Court. 현지 시각 5일 시작되는 구두 변론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이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4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관세를 옹호하는 의견서는 10건 미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가 없어지면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of our country is at stake. It's the biggest, I think it's one of the biggest decisions in the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걷어들인 900억 달러의 관세 가운데 상당액을 환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관세 전쟁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국내외로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제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관입니다. 물가 속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해 지난해 7월 2.6%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3.1% 오른 것을 비롯해 공업제품 2.3%, 서비스는 2.5% 각각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3.5% 뛰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쌀이 21.3%, 사과 21.6%, 고등어는 11% 올랐습니다. 석유류는 4.8% 상승했는데 경유 8.2%, 휘발유는 4.5% 올랐습니다. 서비스는 보험 서비스료가 16.3% 뛰었고 해외 단체 여행비는 12.2%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의 쌀이자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철강 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경제관계장관 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급 과잉 품목 가운데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으면 이를 지원하고 철근과 같이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에 대해선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통보를 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예. 당이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계속해서 전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으로도 보셨다시피 가장 뜨거운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연내에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밝혔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갑자기 급선회한 배경이 뭡니까?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실의 요청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상당한 수위로 경고 혹은 내지는 좀 비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번 에이펙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치렀다라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중지법이 이 국회 한복판에서 어떤 쟁점의 중심이 되게 된다면
되면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묻히는 그런 부작용도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 부분은 이미 헌법 84조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거나 뭐 즉시 어떤 본회의 통과 일정이 잡혔거나 이랬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서울 고등법원장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던가 재판 재개를 할 수 있다는 혹은 그 외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라고 압박하는 점 등이 굉장히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흐름 속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강력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이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법안 연기가 아니라 아예 철회되는 상황으로 읽히는데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해명 같기는 해요. 국민의힘이 언제 이거를 어떻게 원인 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남한테 좀 뒤집어 씌운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단 용산에선 매우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불편했냐? 우리 에이펙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에이펙 끝난 지 거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이 에이펙이 나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받기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그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이런 거를 여당이 갖고 나오면서 그 에이펙이 묻혀버릴 수 있는 위험에 이제 당한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긴 있지만 좀 짜증났겠죠. 예, 그래서 여당 지도부한테 제발 이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어차피 정청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청래 당대표가 된 이후에 끊임없이 용산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는 설이 돌았고 또 이 단계마다 용산하고는 좀 부딪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즉 자기 정치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내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그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훈식 실장의 말 뉘앙스가 좀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간 개혁 입법 과정에서 정부 여당 갈등설이 종종 표출됐는데 이번에 이걸 계기로 또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에서는 이 야당 측의 어떤 여러 가지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법원장들을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했던 게 이 대통령 재판 그대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시작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기도 했고 계속 이제 재판을 받아라라고 뭐 지도부에서 자꾸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서 뭐 진짜 국정 안정을 하고 싶으면 이 재판을 받아라. 그것이 맞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을 어떤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보다는 이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된다. 좀 선을 그어야 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좀 타이밍이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오히려 그저 야당에서 재판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사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어떤 특별한 별도의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인데 이것을 이제 법안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대로 지금 당이 움직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국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성과가 묻히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대목이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건은 뭐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각자 조금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약간은 어긋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그 야당이 국감 도중에 질문했던 재판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이제 법원 측에서 한 것을
핑계 삼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최근에 10월 30일 날짜로 나왔던 대장동 사건 5명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중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뭐 언론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즉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로 좀만 돌아가면 이화영 전 부지사였나요? 그분에 대한 그 재판 결과는 대법원까지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중형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대통령에 대한 나중에 이거 사법적으로 피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지금 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한번 꺼내 들은 건데 지금 용산에서는 보면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여당에서 이런 거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첫째 여론에도 좋지 않겠지만 두 번째 본인들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현직 때는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즉 여유가 없어 보이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우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슈를 자연스럽게 옮겨주셨는데요. 대장동 판결 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을 보면 양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서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주요 결정을 내린 주체를 성남시 수뇌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사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수뇌부는 유동규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도를 모른 채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소의 근거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점이 드러나는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의를 해준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법원에서 밝힌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와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법원은 분명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판단과 이 검찰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번 사건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몸통이었다라는 식의 주장. 그러니까 이 성남시의 수뇌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원의 1차적인 판단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나 이 기소 자체가 모두 이제 결론을 정해두었던 수사였다. 이 지점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수뇌부, 성남시 수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 역할을 했고 수뇌부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뇌부라는 건 결국에 뭐겠습니까?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이 지금 1심 판결을 내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지언정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거는 성남시가 주체로 성남시의 주도로 인해서 진행된 거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당시 수뇌부 그리고 그 수뇌부의 진짜 대장인 이재명 전 대통령이 피해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임기 중에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헌법학적 여러 해석이 있으니 하지만 임기 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될 자리가 마련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원외와 원내 인사들의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는 맞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재판을 재개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조금 전에 장동욱 대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원내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원외에서는
그래도 재판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원외거든요. 아, 예. 네, 그건 저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될 것 같고 그거는 헌법에 주어진 내용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헌법에서조차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부분을 주장했던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개헌을 하거나 이랬을 때 분명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 이런 굉장히 논란이 돼 있을 때는 뭐 이 논란은 아마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도 사그러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결국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핵심적인 그 의혹은 계엄 당일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이 모이는 것 자체를 사실상 막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만 해도 왜 이렇게 장소가 계속 바뀌냐, 뭐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지에 혼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당사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게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시점도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 추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도적인 혼선을 줌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해서 이 특검에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한 심의 표결 자체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것도 문제인데 의원들의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헌법 권한 행사를 막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라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희가 표결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저희는 내란 정식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몇 년 전에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서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행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건 답정너식 결론으로 구속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또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첫째 특검이 최근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 성공률이 꽤 낮아 보여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뜻은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수사가 됐고 혐의가 인정이 받을 만하다라고 했던 특검들이 그러면 왜 법원에서 줄줄이 다른 사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구속이 안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분의 이제 삶의 궤적을 보면 글쎄요, 우왕좌왕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현역 의원으로서 계엄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자신 소신이 없었던 거는 보여집니다만은 이분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에 찬성하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장소를 바꾸면서 방해를 해야지라고 계획적이고 굉장히 교묘하게 이런 작전을 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떤 본인의 해명과 이제 판결이 나올지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사 내용이 뭔지는 봐야 되겠으나 저는 그냥 추경호 의원을 지난 한 10몇 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럴 수 있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사안을 봤을 때 국회에서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될 거냐? 좀 통과는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법정 구속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영장이 실제로 청구돼도 기각될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 권성동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체포영장 뭐 이렇게 구속하려고 해도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분들이 꽤 많았는데 예. 결국에는 이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상당 부분 이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법원에서 충분히 이제 구속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특검 측에서 충분하게 수사를 했고 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 어느 정도 소명할 만큼의 근거가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니 저는 구속영장을 좀 청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이 넘어간 시점에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저는 충분히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워낙 혐의가 또 중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그 구속을 보면은요, 뭐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은 그 직접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겁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특검에서 보여줬던 김건희 특검 같은 데서 보여줬던 금품이 오간 그런 정황이 있을 때,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이제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구속이 가능했고 구속이 진행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추경호 의원은 사실 작전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도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금품이 오간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툼의 여지가 저는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어서 여쭤보면 만약에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이게 당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도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피의자 조사까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그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인물들을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자 의원, 조지원 의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당에 대한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어떤 대화가 오갔고 만에 하나 추경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은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행동에 가담을 했느냐 마느냐 이걸 따져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는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도를 따져 들 테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분들한테까지도 퍼지는 여파가 좀 있겠죠. 하지만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12월 3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충격적이었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생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건데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이상한 사람이 해놓은 그 짓을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용기 없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거를 일부러 가담했다? 여기까지는 좀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휩쓸렸을지언정 가담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728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번 외교적 성과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을 받게 되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 요건들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들을 통해서 R&D 예산 같은 경우에 윤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깎였던 예산인데 이 부분도 크게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R&D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산업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소비 쿠폰이라든지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주안점을 둬서 민생에 좀 활기를 뗄 수 있는 방법을 이 정부의 재정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추 전 원내대표 사건도 그렇고
재정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를 그동안 계속 밝혀왔었잖아요.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정 확대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분분해요, 사실은. 그런데 8% 수준의 그 예산을 더 많게 잡은 이 부분은 조금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빚, 뭐 이런 재정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거를 과연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근데 예. 뭐 그것도 늘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측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굉장히 주장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새로운 시대에 도래하면서 R&D에 좀 많은 예산을 쏟아붓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확 깎은 거는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예산이 굉장히 남용되고 잘못 쓰이고 있다라는 비판도 과학계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 R&D 예산을 증폭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감독 감시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수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추 전 원내대표 같은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보이콧에 나선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어떤 장애물을 만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정쟁을 이유로 국익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관세 협상은 당연히 해야죠. 이미 했고. 예.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에이펙에서 막판에 했다고는 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지금 서명이 된 게 없잖아요. 잘 아시지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서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으로 잘 해라라고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여당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 아닐까요? 네. 일단은 팩트시트가 나오는 것부터가 먼저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제재 대상인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했다며 관여한 제3국 선박들을 제재해달라고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I'm open to it.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And he probably knows I'm coming, right? But you want to put out the word, I'm open to i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북한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시에라리온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부터 석탄을 넘겨받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7척의 선박의 제재를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추진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엔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에서 입항과 통과가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제재안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 추진에 나선 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유화책뿐 아니라 제재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새 정부 임기 내 목표인 전시 작전 통제권 회복 문제 등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 SCM을 앞두고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과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동반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한 건 8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 SCM을 앞두고 방한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 최북단 경계 초소인 오울렛 초소에서 JSA 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을 앞두고 국방부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환영하는 의장 행사가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 안보협의회의도 열릴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의장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산의 연병장입니다. 자,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뒤면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군에서 의장 행사는 상호 존중과 군사적 협력 의지를 상징하는 행사이자 공식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직 도착하기 전인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환영 행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방부 청사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0분간의 일정으로 상호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사열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어제 두 장관,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8년 만에 처음으로 판문점 공도경비구역 JSA를 동반 방문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는데요.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의장 행사가 끝난 뒤에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대회의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SCM은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입니다. 이번 SCM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 전략적 유연성을 담은 동맹 현대화 방안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그리고 방위비나 국방부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9일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보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훌륭한 일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한국은 안보를 주도하고 싶어하며 그럴 의지를 키워야 한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서 안규백 장관도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무리하고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에 선결 조건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방부 청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인 청계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조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로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들을 채집해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 이르는 성면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계천 산책길에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고 운동 나온 시민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손가락 크기의 회색 조각들이 보입니다. 과거 건물 지붕 등에 쓰였던 인조 슬레이트 조각으로 여기 포함된 성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가벼운 성면 섬유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인체에 쌓이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성면은 죽음의 먼지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길 주변에서 주운 인조 슬레이트 조각 3개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과거 건축자재에 널리 쓰였던 백성면이 각각 9%에서 최대 11% 함유돼 있었습니다. 3개의 슬레이트 시루에는 백성면이 모두 검출되었고요. 1%가 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가 시야평가법으로 통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성면이 1% 이상 들어있는 물질의 제조와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준치 넘는 성면을 포함한 슬레이트가 산책길 곳곳에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직접 주운 슬레이트 조각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는데요. 부서진 단면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모두 성면입니다. YTN은 한국성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 청계천 산책길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종로에서 성동까지 11km 가까운 청계천 전체 구간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 걸쳐 40개 가까운 성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성면 함유량은 8에서 15%에 달했습니다. 이런 산책로에 슬레이트 조각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정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청계천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성면 조각의 빠른 수거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이렇게 청계천 산책로에서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에 서울시설공단에서 현장 합동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과 위험도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미 본격적인 점검이 3주 이상 미뤄진 상황이라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청계천 주변에 비닐 장갑을 끼고 모인 사람들이 풀숲에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을 골라내 봉투에 담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청계천 주변에서 발견되는 성면 함유 슬레이트 조각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YTN과 한국성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는 청계천 산책로 주변에서 성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조각 40개를 수거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조각이 방치돼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청계천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빠른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어쨌든 줄이라도 치든지 한 다음에 그거보다도 이제 빨리 회수해서 매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조치 과정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는데 미세한 성면가루가 주변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로에 있는 것은 들어 담다가 보면은 날아오르거든. 날아오르면 시민들 코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성면 함유 슬레이트가 있던 곳 주변 공기가 오염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펌프를 이용해서요, 공기를 갖다가 채집해서 거기에 얼만큼 성면 입자가 나왔는지 카운트를 하는 거죠. 앞서 지난달 1일 청계천 주변에서 성면 슬레이트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환경단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 물체 2조각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은 지난달 24일이 돼서야 시작됐고 그 사이에도 곳곳에서 성면 슬레이트 조각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에서는 제초 작업을 통해 남아있는 성면 슬레이트를 철저히 회수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해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계천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서울시.
시민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앞두고 국방부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환영하는 의장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한미안보협의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조금 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의장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곳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산의 연병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열었는데요. 화면으로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행사는 군에서 의장 행사, 상호 존중과 군사적 협력 의지를 상징하는 행사이자 공식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화면에 지금 경례를 하는 모습 뒷부분도 좀 보이고요. 지금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 10분간의 일정으로 상호 국기에 대한 경례와 사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의장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곳,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곳은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산의 연병장입니다.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의장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장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 국방부 청사에서 또 열릴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도 양국 국방부 장관, 국방부 대회의실로 이동을 하고 오늘의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사열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CM 지금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인데요. 이번 SCM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 전략적 유연성을 담은 동맹 현대화 방안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방위비나 국방부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모습은 지금 의장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산의 연병장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10분간의 일정으로 상호 국기에 대한 경례와 사열 등이 지금 이뤄진 모습이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폭스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자,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난 기일에 이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언대에 섰고 윤 전 대통령도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있었던 군 장성들과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논란이 된 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진행됐던 만찬 자리.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비상대권이 언급됐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라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곽 전 사령관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 부시고 들어가서 의원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를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임팩트 있는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재판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은 사실무근이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도 졸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졸속 내지는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이 잇따라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체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통령 경호처 전 수뇌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나올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한덕수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항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간 뒤 최상목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항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 촬영을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왼쪽 가슴에는 구치소 수용번호가 적힌 흰색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재판부가 권 의원의 첫 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지난 9월 구속심사 이후 처음으로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났지만 1억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측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권 의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공소장 내용이 권 의원과 통일교의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는 예단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권 의원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윤 전 본부장도 같은 날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자금 등 비자금으로 의심하는 회계 내역에 대해 수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면전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폭로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정치인들의 이름을 들었고 그들을 당신 앞으로 끌고 와라.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 해당 증언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나온 적이 없는 어제 최초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된 그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증언들은 사실상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이 계엄을 정상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탄핵 심판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내란죄가 인정됨에 있어서도 만약 해당 증언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진술을 신빙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한 배경에 대해서 계속 캐묻고 다시 한번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의 신빙성을 깨트리려는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인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라는 그런 또 입장을 또 느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는 취지의 그런 새로운 진술, 지금 국군의 날 행사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는 발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까지 증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 본인 진술에 좀 비춰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 법정에서 새로 내놓은 거잖아요. 검찰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하고 변호인에게도 미리 공유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좀 의뢰인들이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증언을 하는 경우가 뭐 잦은 건가요? 아니면 좀... 예. 그렇죠. 사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네. 아닙니다. 충분히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이런 증언들, 특히 법정에서의 그 증언 내용들은 이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돈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이 어떤 최초의 재판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진술을 해왔었고, 재판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고 탄핵 심판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진술이 이렇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등장한다.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도 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왜 이런 증언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좀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다시 임하고 있고 취하고 있는 진술을 보자면,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이 형사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빙성을 깨부셔야 하는 그런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당시에 그 국군의 날 만찬 행사에서는 뭐 폭탄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먹은 음식까지 언급하면서 계란말이 등을 먹는 시국을 논한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비상시국이라는 그런 시국에 관한 또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다. 이렇게 묻자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내 기억력이 지금 정확하다. 사실에 맞는 부분만 진술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의 말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곽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고요. 예. 다만 뭐 누군가 정치인들의 체포를 하라고 했고 뭐 그와 관련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발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한쪽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 해당 발언을 했느냐만 놓고서 이 내란죄라던가 직권남용 혐의의 유무죄가 갈릴 그런 증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일련의 이 과정,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게 된 그 배경이라던가 그 이후에 어디까지 이 비상계엄을 진행하려고 했는가와 관련된 어떤 정황으로서 한 가지 사례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전혀 이런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추후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역공으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증언과 진술이 오염된 것이다, 누구로부터 어떤 사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새로운 또 공격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곽 전 사령관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설명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예, 완전히 이제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혹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황입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결국 최종적으로 판결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언 진술들은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라던가 다퉈볼 측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다른 증언들이나 증거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판결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 총과 관련된 이 진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 이것을 뒷받침만한 다른 진술이나 증언들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증언의 신빙성은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또 추경호 관련해서 좀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추경호 의원 역시도 담당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더해진 그런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추경호 의원이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내란 특감 입장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통화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도착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당초에는 국회라고 했다가 다시 중앙당사로 바꿨다가 국회로 했다가 다시 중앙당사로 바꾸는 등 1시간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장소를 바꿈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표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비상계엄의 중요 임무를 추경호 의원 역시 담당했다라는 부분을 특검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답정너식 수사가 이어진 끝에 지금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하지만 특검은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에 관해서 일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로 이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가서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어떤 방해를 받은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참고인 조사들은 이루어졌고요.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일단 물증이라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확인이 어렵고 일단 통화를 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이 된 것이고요. 특검 측은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 추경호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대한 바도 있다.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경호 의원 같은 부분은 독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의총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한 부분만을 놓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거나 비상계엄의 어떤 이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의총 장소가 계속 변경된 걸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지금 국회가 봉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이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던 그런 사정처럼 어떤 행위를 한 것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부분은 이 행위의 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구속 사유로서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당시에 너무나도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급박한 상황이었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앞서서 추경호 의원은 현직 어쨌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회기 중에서는 체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석수도 부족하고 또 국회 체포 동의안은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은 이제 체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체포 요구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있어야지만 이 이후의 절차들,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고 이 체포 요구서, 이 동의서에 대해서 표결이 붙여지게 되는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은 통과가 됩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포 동의안을 막는 것은 숫자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그 대장동 판결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중형이 선고가 된 상황인데, 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연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순회부가 결정의 주체라고는 봤지만, 네, 하지만 이제 민관의 어떤 밀착, 유착 여부는 몰랐던 것 같다라고 봤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결정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 양쪽 모두 이번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대장동 판결문을 보면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비리와 관련된 이 비리 사업이었다라는 부분은 이 해당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민간 개발업자와 이제 유동규 등은 모두 징역 4년에서 8년 중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 어떤 민관이 굉장히 비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순회부라는 표현입니다. 이 성남시의 순회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 유동규 전 대표 역시도 사실상 중간에 어떤 매개자로서 성남의 순회부와 그리고 민간업자들을 가운데에서 연결해 줌으로써 이런 비난의 정도가 높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은 최종적인 어떤 지휘라던가 지시를 한 사람은 순회부다라는 부분까지는 이번 재판부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그 순회부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순회부의 존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유죄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부분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이 유죄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어떤 민간 개발업자라던가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양쪽 모두 지금 이 판결을 놓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의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으로서 다뤄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라고 보고요. 물론 향후에 진행될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에서 다툴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했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쟁점을 좀 다시 좀 짚어보면 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을 바꾼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서는 좀 진술과 달리 최근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을 했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지금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이제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자진 출석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행되고 나서는 전혀 말을 바꾸게 된 건데 지금 문제되고 있던 그 진술의 내용을 좀 보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민간업자가 서로 절반 정도 이익을 배분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분양 그 가를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좀 낮췄다라는 그 취지의 진술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내 진술을 다 맞춰놓고 있는 것이었다. 이미 프레임이 짜져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리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또 모두 부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진술 조서 같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정해진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거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던가 진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진술들을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이라던가 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 변경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재판 단계에서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앞으로 진행될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확보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재판부가 볼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어떤 그 분위기를 봐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 혹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 때문에 여야가 격돌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역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었던 5개 재판 모두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없었던 일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임기 중에는 모두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다음 기일 역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뭐 배임죄가 앞으로 폐지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되어서 쟁점들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지금 1심이 나왔던 이 유죄가 모두 인정된 재판은 다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이 재판에서 이 민간업자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 중지된 재판이 재개가 된다거나 역으로 이 재판이 나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소 취소되어야 된다는 주장 역시 모두 다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피가 4,100을 넘은 지 2거래일 만에 4,200도 넘는 놀라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만 원을 넘은 삼성전자 그리고 62만 원을 넘은 SK하이닉스가 계속 상승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코스피 현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와 로봇주 등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언급한 종목이 불을 뿜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0.06% 내린 4,219포인트에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조금 전에 색깔이 바뀌었군요. 91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제는 삼성전자가 3.35% 상승해서 11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0% 넘게 올라서 62만 원에 안착한 상황이죠.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무역 갈등 등 굵직한 현안이 무리 없이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협력 등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나며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은 가을 햇살이 비추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6도, 내일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풀리긴 하지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인 만큼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6도, 대전 17도, 대구와 광주 19도가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내일부터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에 접어들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